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에는 최소 24개월의 변제 기간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준칙을 마련해서 진행을 하고 일감 결정을 받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회생파산연구소 이상은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전세사기 피해자법이 시행된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기존의 피해자분들은 피해 금액을 복구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심지어 아직 계속해서 많은 피해자들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어쩔 수 없이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해야 할 것 같다면서 상담 연락을 계속 주시고 있는데요. 그런데 간혹 전세사기 피해자가 왜 개인회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반 월세보증금이 아닌 전세보증금은 그 금액이 굉장히 크죠. 이 보증금에 대해서 대출을 이용하시는 임차인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1억 원, 2억 원이라는 이 큰 돈을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내 계좌에 한번 입금해보지도 못하고 바로 임대인에게 입금된 돈인데 채무자가 임차인이라는 이유로 임차인에게 대출금 변제를 요청하겠죠. 물론 계약이 잘 종료되고 보증금을 잘 돌려받았으면 은행에 대출받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그 임대인이 내 보증금을 받고 돌려주지 않으니까 전세사기 피해자로 불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임차인들은 쓰지도 않은, 만져보지도 않은 그 돈을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돈을 갚아야 하는 것도 문제인데 갚는 시기도 촉박해서 더 문제예요. 보통 전세보증금 대출의 변제 시기는 전세계약 종료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전세계약 종료 시점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고 그 돈으로 은행에 바로 갚는 게 원래 맞는 절차인데 여기서 임대인에게 문제가 생기니까 임차인은 어디에서든 1억, 2억이라는 큰 돈을 마련해서 바로 은행에 갚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누가 그런 큰 돈을 미리 준비하고 있겠어요. 그런 돈이 있으면 집을 사지 전세 계약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전세사기 피해자가 되어버린 것이고 그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결국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국 법원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로 특정된 채무자를 대상으로 좀 더 빠른 사회복귀를 위해서 변제기간을 줄이고 변제금을 조정해주는 실무준칙을 마련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일반 채무자들보다 더 짧게, 더 적게 갚고 빨리 사회로 나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었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세무자회생법에서는 개인회생의 변제 기간을 최소 36개월에서 60개월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에는 최소 24개월의 변제 기간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준칙을 마련해서 진행을 하고 일감 결정을 받고 있거든요. 저희 사무실에서도 전세사기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후에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해서 인가 결정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 저희 카페에 좋은 후기를 남겨주신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세사기로 인해 생긴 피해 때문에 개인회생을 선택하게 된 30대 여성입니다. 며칠 전에 개시 결정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조마조마했던 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많은 사연들이 있겠지만 혹시나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이 조금이나마 힘을 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 사연을 잠시 적어보려고 합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 월세에서 전셋집으로 이사를 했으나 계약한 지 1년이 지나서 제가 살고 있는 집은 강제경매가 진행된다는 안내문을 받게 되었고 자세히 상황을 알아보니 임대인은 명의만 빌려준 채로 위임인이라는 사람이 모든 걸 통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LH 매도를 위해 거주 면적까지 고려해서 지어진 집이라며 안심을 시키던 위임인과 중개인, 결국은 보증금 회수를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네요. 많은 분들이 이런 수법도 있다는 걸 인지하시고 사기꾼들에게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보증금의 80%는 대출을 받았고 상환할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증금을 조금이라도 회수할 수 있는 조건들에 부합되지 않는 상황이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우연히 전세사기 피해자로 회생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곳에 상담 전화를 해보았고 회생파산연구소 상담을 했을 때 제일 만족도가 높았다고 해야 될까요? 개인회생이라는 게 정말 생소했기에 모르는 게 많았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이후로 서류 준비와 접수를 시작으로 개시 결정까지 문제없이 잘 진행되었고요. 궁금한 내용이 많았는데 연락드릴 때마다 신속하게 답변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24개월의 변제 기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겠지만 마지막 변제금을 납부한 날까지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후기를 남겨주셨는데요. 이분은 부산회생법원에서 진행을 하셨는데요. 2024년 7월 11일에 접수를 해서 2024년 7월 29일에 개시 결정을 받았어요. 물론 최근 부산회생법원에서 사건을 접수할 때 필수 자료 제출 목록을 잘 준비해서 제출하면 추가 보정 권고 없이 개시 결정을 내려주고 있긴 한데요. 사실 이렇게 빨리 개시 결정을 내려주는 경우는 잘 없긴 합니다. 아무래도 법원에서 이분이 전세사기 피해자라는 거를 감안하고 아주 빠르게 결정을 내려주신 것 같아요.
이분처럼 정말 어쩔 수 없이 내 잘못이 아닌데도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금 때문에 개인회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법원에서도 좀 유하게 더 빠르게 결정을 내려주고 있으니까요. 혹시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에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혼자 오롯이 그 피해를 감당하고 있는 분이라면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일단 채무조정 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최근에 부산에서 전세사기 피해로 사건을 진행하신 채무자분들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진행 비용, 그리고 임대차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생겼다고 합니다. 부산 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산 청년 희망 신용상담센터의 신용회복 지원 사업인데요. 해당 지원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그러니까 전세 사기 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특정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최대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진행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고요. 그 진행 비용이라는 거는 저희 사무실에 지출을 해야 될 변호사 보수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거주지 이전을 위한 임차보증금 대출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2.5의 저리로 그 1%대 이자만 부담하면 되는 이자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고 해요. 정말 아쉽게도 만 19세에서 39세 미만 청년분들만 지원 대상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부산에 거주하고 계신 청년분들이라면 정해진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꼭 이번 사업제도를 이용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울보다 부산에서 가장 먼저 채무자를 위한 지원제도가 생겼는데요. 다른 지역에서도 부산처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제도가 빨리 시행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자법이 시행되고 1년, 과연 피해자분들은 개인회생 제도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는데요. 후기를 적어주신 우리 채무자분의 사건 외에도 더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개인회생 케이스가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내 손에 쥐어본 적도 없던 그 돈, 그 큰 돈을 갚기 위해서 현재도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임차인분들 아직 있으시다면 꼭 구제제도를 확인하셔서 빠르게 고통 속에서 해방될 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공유드리고 싶은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개인회생을 할 때 주의사항이에요. 전세사기 특별법이 생겨서 이런 경우에는 전세사기 피해로 규정을 하고 또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구제하는 방안을 이제 마련을 해두고 있는데,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에는 이제 개인회생에서 어떤 식으로 취급을 받고 확실하게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은 어떤 요건들을 갖춰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전세사기 피해자는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을 받거나 그에 준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먼저 대항력 확정일자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임대차 보증금의 경우에는 3억 원 이하로 규정을 하고 있고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해서 5억 원까지는 상향이 가능하다라고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절차적인 요건은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했거나 또는 그런 발생이 예상되거나 하는 경우를 의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불이행 의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든지 임대인의 기망 행위가 어느 정도 드러났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들을 말할 수 있겠죠. 전세사기 가해자가 기소되거나 기소 의견을 받은 경우가 있는데요. 법원이 만약에 형사사건이 진행이 된 경우에는 법원에 관련 판결문이 있겠죠. 또는 민사사건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어느 정도 임대인의 기망 행위가 판결문에 드러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경찰에서 이 임대인의 그 전세 사기 혐의가 좀 어느 정도 명백하다는 취지로 기소를 했다면 그 의견에 대한 송치서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고소 고발을 피해자를 제외한 제3자가 만약에 고발을 했다면 그 결정에 대한 결과 통지서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국토교통부에서 고발 조치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받은 것만으로는 진행이 불가합니다. 세 번째로는 임차주택의 경매가 완료되었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로 해당 부동산의 인도가 완료된 경우가 전세사기 피해의 핵심 요건인데, 이 말은 결국에는 임차 목적물인 주택이 환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사실상 이분이 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전세사기 피해다라고 이제 본다는 거고, 임대인이 파산 선고 또는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의 청산 가치를 0원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의사항은 우선 변제권이 있더라도 배당 가능성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임차인이 1순위인데 임차 목적물의 가치가 너무 낮아서 배당이 되더라도 배당 금액이 적거나 또는 굉장히 오랫동안 유찰에 대해서 사실상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되게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청산 가치를 경매의 평균 낙찰가율을 곱한 금액으로 청산 가치를 상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감정평가액 또는 시가 곱하기 경매 절차 평균 매각가율,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데요. 감정평가액은 대부분 강제경매나 임의경매를 신청을 할 때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금액을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둘 중에 만약에 시가가 더
채무자 입장에서 유리하다면 요구를 한번 주장해 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평균 매각가율이 또 임차인 입장에서 좀 불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게 더 현실에 부합하다라는 취지로 소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특징이 이런 케이스가 조건부 인가 결정이 나는데요. 원래 보통 조건부 인가는 채무자의 소득이 좀 불안정하거나 취업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소득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거나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이 한 1년 뒤나 2년 뒤에 소득이 좀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 조건부 인가 결정이 보통 나거든요. 전세 사기 피해의 경우에는 변제 기간 종료 3개월 전에 경매 절차 등에서 실제 배당받은 금액을 신고하는 내용의 조건부 인가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매에서 해당 부동산의 배당금이 확실하게 결정이 된 건 아니잖아요. 보통 예상 배당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배당받은 금액에서 만약에 좀 초과해서 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부분을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이런 조건부 인가 결정이 나는 거겠죠. 오늘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어떤 특징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고 또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이런 서류로는 전세 사기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고 이런 서류는 인정받을 수가 없다, 이런 부분까지 제가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전세 사기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판단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면 이거는 요건이 해당할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빨리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거나 또는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 사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전세 사기로 이렇게 막 이슈가 되고 난리가 나기 전부터 전세 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한 그 사례는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사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자를 좀 지원하는 법률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좀 대책들을 내놓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 개인회생에서도 어드밴티지를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논의들이 있었고, 몇몇 관할 지역에서는 이제 이게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전반적으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몇 달 전에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렸던 사례인데, 이 전세 사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법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임차인인 경우에 임대인으로부터 받을 보증금이 있는데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 보증금을 재산으로 잡으라는 그런 보정들이 꽤 많이 나왔었어요. 물론 보정 자체는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저희가 아무리 이 상황을 설명드리고 회수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해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요즘은 이게 많이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랬습니다. 뭐 고소를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민사소송하면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태도를 좀 견지했던 법원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이제 문제들에 대해서 가이드를 법원에서 이제 마련을 해 주었는데요. 최근에 서울회생법원을 시작으로 해서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에서도 실무준칙을 개정을 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소개를 좀 드려볼게요. 먼저 변제기간 단축인데요. 변제기간 단축에 대한 소식은 제가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65세 이상의 노인, 그리고 중증장애인, 그리고 30세 미만의 청년, 그다음에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 그리고 한부모 가족의 부 또는 모만으로 규정되어 있는 그런 가족의 경우에 변제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까지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가 추가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에도 있고 수원에도 있고 부산에서도 시행이 됐는데, 수원회생법원은 2023년 10월 10일 굉장히 따끈따끈하게 이번 달부터 시작이에요. 단축할 수 있도록은 했는데 실제로 3년에서 2년까지 단축이 되면 거의 24개월로 결정이 나요. 36개월에서 24개월 사이 뭐 30개월, 뭐 32개월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나는 게 아니라 그 단기간으로 보통 만들어주긴 하거든요. 실무상 뭐 예외가 없다면. 두 번째,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 보니까 보증금을 재산으로 잡아라, 청산가치로 잡아라 라는 보정들이 꽤 많이 나왔다고 했고, 그 부분을 방어하는 부분이 좀 어려워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최선을 다해서 방어했지만 그런 게 좀 잘 안 되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억울하게 재산으로 잡는 경우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보증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이 좀 마련이 되었는데요. 먼저 서울회생법원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사실상 이게 뭐 혜택이라기보다는 당연한 거죠. 증빙을 굉장히 어렵게 했다면 법원에서도 이제는 이게 어떤 케이스인지를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업무 진행이 좀 원활하게 할 수 있겠죠. 그 대상이 특별법상 채무자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은 경우, 그리고 전세 목적 부동산의 경매 완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해당 부동산의 인도가 완료된 경우, 그러니까 경매로 집이 날아갔는데도 배당을 못 받은 뭐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임대인이 파산 선고 또는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증금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전무하니까 뭐 그렇겠죠. 이거는 예시인 거고, 실질적으로 전세사기의 피해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하니까요. 그거를 잘 소명을 하면 충분히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실무준칙이 어떤 식으로 좀 개정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았는데요. 사실은 전세사기가 서울이랑 부산, 수원에서만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
부분이 이제 일부 회생 법원에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전국적으로도 시행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다른 법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준칙이 없으니까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가 어렵다라는 게 아니라 다른 법원도 전 똑같이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떤 지역이든지 혹시라도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문의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전세사기 피해자 실무 준칙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이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